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자, 스마트머니들 과연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종현 애널리스트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일단 우리는 사고 있다. 라는 점,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요. 셀트리온, 맨 처음에는 서울 반도체가 조금 그리 안 좋은데 셀트리온 조금 더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외국인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4일째 순매수죠. 네. 지금 아직 뭐 금액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 조금 더 늘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금액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입되었냐면, 최근 4일간 매수 동안에서 4,600억 정도. 그럼 매일 한 1,150억 정도의 매수가 평균적으로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 시장의 해외 증시 대비해서 특히 지금도 급락하고 있는 동남아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의 성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들 매수는 지금 지수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수를 받쳐놓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강하기 때문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합쳐서 현대차 같은 운수장비 업종에 굉장히 집중하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연기금 지분율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거의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자동차를 사고 있는 이유는 업황 자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나온 한 3, 4일 전에 지난 주말에 나온 7월, 8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현대차가 한 7%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7% 증가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따른 현대차의 미국 시장 기여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굉장히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으로 쏠리고 있는 수급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최근 5거래일간 이 대차잔고의 감소와 증분을 나타낸 것인데 최근에 늘어난 업종은 기계업종과 서비스, 운수청구 업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종목으로 보면 두산중공업과 함께 지수 기준의 코덱스 200의 대차잔고가 늘었죠. 이 대차잔고의 거래가 대부분 외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빌려서 뭐 하겠습니까? 빌려서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지수에 대한 시각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상선 최근에 급등했지만 현대상선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싸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임에 비해서 지금 반대쪽의 그림을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의 대차잔고는 5천억이 넘게 줄어들었고요. 금융업종, 유통업종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에 보시면 최근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3천억이 넘게 대차잔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차잔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결국 기존에 팔았던 공매도 물량을 빠르게 환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되고 있는 금액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진행된 4천억 이상의 매수가 물론 전부 공매도 청산은 아니겠지만 일부 롱텀 펀드도 유입되고 있고 공매도 청산 부분이 상당히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수의 성격을 과거처럼 3천억 이상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돼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매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기존의 매도 포지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구간이다. 하락하는 구간에서 또 이익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해 본다면 현재의 매수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장의 경상수지 흑자도 해외 대비해서 좋고 펀더멘탈도 안정되어 있고 밸류에이션도 낮아서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매수 최근 며칠간 유입된 것으로 우리 시장이 급등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해외 증시 하락에도 우리가 견조하다라는 것은 오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그나마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익 변동성이 가장 적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나마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될 만한 종목군들만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연기금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그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지금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길게 가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종목이고요.
삼성 SDI가 지금 올라가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테슬라의 원통형 셀에 만약에 삼성 SDI가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품화돼서 실제로 장착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하반기입니다. 숫자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쉐보레 스파크 EV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삼성의 이제 SM3 Z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요. 유럽은 이미 뭐 BMW i3나 그리고 이 피케첸토, 피아트의 500C 모델들을 이미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자동차의 판매량도 부자들 입장에서는 세컨드카로 부담 없이 살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1억 원이 넘어가는 테슬라 S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평균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00km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확대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뉴스 보니까 그 신문 기사에 굉장히 뭐 찌라시 같은 그런 제목들을 내더라고요. 4천만 원짜리 차를 뭐 1,700만 원에 준다. 1,700만 원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처럼 아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정말 많이 주고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지역 쪽에서는 한 번 충전해서 왕복 50km가 넘어가는 곳을 갈 수 없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그만큼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그 삼성 SDI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테슬라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라고 하는 개인 우주항공 회사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 모멘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테슬라 자체에다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굉장히 오버거든요. 지금 한 달에 500대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50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지금 시총을 18조 원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테슬라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 SDI에 그런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한다든지 비슷한 성장 스토리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 카더라 스토리로 올랐던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종목군들이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매출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수익성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좀 무너지는 구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또 쓸데없는 안철수 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보기에 지금 성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정말 향후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몇몇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평가 국면만으로 따지면 성화이텍, 그리고 지금 상승 모멘텀 측면으로 보자면 그나마 이제 성광밴드 정도가 이익이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 내외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가 부근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최근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현 애널리스트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자는 입장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강세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쪽이 많다고 하더라도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미래를 본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2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건 거의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낙폭은 상당히 크고 변동성 크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다음에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TPS 같은 경우의 종목을 보면은 어쨌든 이 펀더멘탈과 관련해서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미래의 어떤 산업을 산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가 꾸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시장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그 3D 프린터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의 어떤 대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3D 프린터는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저도 지금 공부하는 단계라 뭐 속단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단언컨 최근에 단언컨대 이런 게 유행하죠. 단언컨대 3D 관련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 매출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 이만한 어떤 구간에 이 액체를 분사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칩시다. 제품 하나 만드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건 30분, 많이 걸리는 건 이틀입니다. 대량 생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대기업 연구소 같은데 시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들. 그러니까 한 가지 제조 장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몇 천만 원대, 천만 원대 가격까지 떨어진 3D 프린터가 매력적이어서 분명히 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 공정이 더 빨라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벽을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하는 일부 가내수공업 정도의 수준에는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이 대형 사이즈, 빅 사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얼마만큼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각 기업 내용 보고서를 전부 다 보진 못해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업의 수준이 거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미래 꿈을 먹는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들이 그래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더 냉철하게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3D 프린팅 관련된 테마는 우리나라엔 관련주도 없고 올라가는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언급하는 것은 저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성 SDI가 많이 올랐다는데 또 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삼성 SDI는 향후 이제 매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테마도 일렉 포일 하나 가지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삼성 SDI나 LG화학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나리오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을 믿으라는 측면에서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을 드렸지만 참 시기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상당히 1880과 90을 넘기기를 바라는 우리 지수대에서 또 멈춤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머징 아시아 쪽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고 이것도 뭔가요? 이 시리아 사태 부분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이 점을 조금 더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의미 있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장기 지지선이었던 50일 이평선을 지금 또 이탈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탈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래를 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지금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모기지 맞으면서 시장도 급락했고 이 비중도 조금 빠졌다가 최근 미국 증시가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다시 또 기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시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이 담보대출 물량들이 또 마진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보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내 시장의 이제 일종의 공매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담보대출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이 패닉을 맞이했듯이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 혹은 내부 거래자들은 미국 시장 내에서 많이 빠져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개인 계좌는 미국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의 부담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개인들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경계의 시각을 내는 외신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선진국으로 가고 있던 돈이 달러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유럽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유럽 쪽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일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지표도 괜찮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견조하나
어제 이제 큰 폭의 개파락을 내고 떨어졌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이제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과연 9월 22일 날 있을 선거와 관련된 변동성을 독일 증시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여부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켜봐야 되는 것은 독일 내에서 이태리,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태리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선진국 시장에서도 일부 변곡점에서 기술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변화 가운데 거래량을 싣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부담감이 느껴지는 상황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들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때 유럽 경제 지표가 그럼 앞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와 관련된 신뢰감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유럽 쪽과 미국 증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선진국 뭐라 그럴까요? 좀 먼저 앞서갔던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상당히 좀 지금 불안하군요. 자, 그럼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이 뭐라 그럴까요? 그쪽 나라의 통화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흐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환율도 역대 최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환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 변동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도 ETF인데요. 지금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50%가량의 조정을 받았는데 바닥을 모르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더 빠졌으니까 내일 더 빠지겠죠.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필리핀, 싱가포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모두 동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 국가의 움직임은 계속 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중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한국이나 대만에 대한 매도는 별로 없거든요. 네. 최근에 오히려 사고 있거나 안 팔고 있거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여타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과 대만을 사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머징 마켓 쪽에서 그래도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이 얼마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외신에서 또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중국 얘기입니다. 네. 중국에서 언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외신 헤드라인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외신에서 어제 우리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크게 떠들었던 시리아 얘기는 헤드라인의 거의 하단에 내려가 있고요. 상단에 놓여 있는 것은 JP모건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 걸린 거, 60억 달러 소송 걸린 거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 뭐 그 미국 금융권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주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에서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은 한국과 대만은 개중 나은 거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인도나 뭐 이 말레이시아 이들 국가들의 그 외환 변동성은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좀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별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도가 과거에 뭐 달러 결제를 반대하면서 인도를 뭐 죽여버릴 거라는 등, 그다음에 지금 시리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시아파 순위파의 뭐 이 갈등 조정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금방 안 없어질 거라는 등, 뭐 각각 카더라 통신들이 뭐 쪽지로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과 대만은 그중 나은 거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면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 9월 달에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전보다도 좀 걱정되는 게 뭐 싸늘하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제껴놓고 다른 금융시장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성격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사고 있는 종목군들, 제가 분명히 뭐 1940선 정도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900선 위에서 팔자. 제일 먼저 팔아야 될 건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 제일 먼저 팔아야 되고 가장 늦게 팔아야 되는 것은 그나마 외국 수급이 버텨주고 있는 뭐 IT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가장 늦게 팔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화 같은 것들은 아직도 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IT나 자동차는 팔지 않는 정도. 추가적으로 더 사기에는 뭐 이 종목들도 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기보단
들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아직도 홀딩 관점을 유지하는 정도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외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산업들의 동향을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제 눈에는 장기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제철주는 더 빠질 측면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현대제철 정도,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이슈가 끝났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점 정도, 이 정도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네이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네이버가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구간에서도 계속 신고가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멈추지 않는 신고가는 페이스북, 테슬라 몇 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종목군들을 쫓아갈 수 있는, 테슬라는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의 종목도 없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종목도 없다라는 점에서 테슬라 관련 종목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 뭐 숫자상의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네이버가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라인의 성장성을 쫓아갈 수 있는 네이버가 다시 이제 9월 달에 재상장된다면 그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서 너무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매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페이스북 보면 내내 좀 잡을 수 있을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흐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 관점이고요. 종목별 차별화에선 지금 이제 신고가를 미국에서 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져가 보자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을 얘기해 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동남아 지역 쪽의 환율은 아마도 좀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그 크레딧 디폴트 수업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절하와 함께 크레딧 디폴트 수업도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투기 세력이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세력들은 부도 위험까지 같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환율 움직이는 걸 보면서 외환 보유고 갖고 있는 거 보면 걱정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크레딧 디폴트 수업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과 이머징 주요 국가들의 CDS와 지금 통화 변화율인데요. 달러 대비해서 전부 다 절하되고 있는 양상이고 달러가 절하된 폭만큼 반대로 CDS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CDS의 변동폭이 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5월달 이후의 변화를 보면 충분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의 이런 통화 절하율,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들 국가의 통화 절하 때문에 이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수입 품량이 줄어드니까 물론 수출이 늘어나는 점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중국 수출 증가율과 이들 국가의 GDP 성장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입이 동향이 줄어들고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계속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된다면 결국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출하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남아와 인도와 브라질 수출을 합친 게 중국의 전체 수출의 15%를 넘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7월 지역별 수출 증가율과 기여율을 봤을 때 가장 높은 부분도 동남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무엇을 수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 전체 수출을 놓고 봤을 때는 소재와 산업재 비중이 43%밖에 안 되지만 동남아와 브라질 쪽으로는 소재와 산업재를 56%가량을 수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 이런 성격의 제품들을 중국을 통해서 많이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중요한데 동남아시아 경기가 침체되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의 주요 생산 법인들도 어느 정도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의 수출입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지금 7월 수출입 지표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시장의 기대만큼 안 나왔거든요.
수출 물가 지수는 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물량 기준으로도 금액 기준으로도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일평균 수출 그 금액은 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선박료를 제외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선박료 조선업종 때문에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수출 말씀드릴 때 조선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선 수지한 부분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에 나오는 숫자만 보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헤드라인 이외에 다른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클락슨 조선가 보면서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중장기적으로 드렸는데 아직도 그러한 트렌드는 유효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이제 지역별 수출 동향을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대미는 조금 늘었고요. 현재 중국도 그나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은 뭐 여전히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아세안 수출이 그동안 비중이 높아졌는데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고요. 중동 수출은 이들이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세안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을 통해 나가는 수출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상대적인 수출이 감소가 되면 이들 제조업체들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지금 동남아 국가별 수출 동향을 보시면 베트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때문에 꾸준하게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타 국가 쪽에서는 금액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되고 있고 현재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이것은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기대했던 수출의 증가분은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동남아나 중국에서 줄어드는 부분들을 모두 커버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장의 예상만큼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유럽 살아난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 지금 살펴보니까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게 자동차 부품, 일부 고무 제품들, 건설 광산기계, 뭐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연 어느 것들이 좋아질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종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는 세트가 부진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부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지금 고무 제품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한국 타이어 같은 쪽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제품이 팔린다는 얘기인가요? 제품도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도 실제로 유럽에 있고요. 유로화 결제 비중도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나마 이런 종목군들 정도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중국 이슈라든지 동남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잖아요. 한국 지역별 수출 동향 요거 보면은 조금 더 시장을 보는데 좀 크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이걸 보니까 왜 지금 유럽이고 동남아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난린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김정혜 애널리스트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손택이었습니다.